싱가포르는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가 됩니다. 이렇게 마침내 싱가포르를 통치하게 된 영국은 죽음의 섬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섬으로 바꾸기 위해서 본격적인 도시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1822년 싱가포르 강 남쪽에 위치한 습지대와 늪지대를 흙으로 메우고 평평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상업지구로 개발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땅을 개간해 나가는 동안 영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식수를 가지고 끌어와야지. 맞습니다. 싱가포르가 무역항으로 이용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자 식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필수 과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은 1868년 싱가포르 섬 한가운데 최초의 저수지인 맥리치 저수지라고 하는 것을 건설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정글 한가운데 있는 작은 호수였어요. 하지만 이후에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면서 댐이라든가 배관 시스템을 갖추게 되죠. 이렇게 완공된 저수지는 싱가포르의 물 공급은 물론이고 바닷길을 오가는 선박들의 용수 공급처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맥리치 저수지는 싱가포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싱가포르 살렸네. 네. 교수님, 싱가포르가 이 항구의 모습을 갖춰가면 갈수록 이 해적도 노릴 테고 이에 대한 뭐 대책도 뭐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상선들이 너무나 많이 드나들게 되면서 그들은 곧 해적들의 타깃이 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또한 네덜란드가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대비해야 됐습니다. 이에 영국은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기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가 세워지기도 하고 대포가 설치가 되면서 감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곳은 영국 식민정부의 중요한 지휘본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최슬혜 작가님, 이 싱가포르의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서 응번까지 동원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세포이라고 하는데요. 세포이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 용병인데요. 레플스경이 군사기지를 건설할 때 세포이가 한 100여 명 정도 동원이 되었고요. 이후에도 세포이를 더 배치해서 싱가포르의 경찰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기지가 완성이 되자 영국 해군은 남중국해와 물라카 해협에서 활동하는 해적들을 진압하는 일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래플스와 영국의 적극적인 도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서 죽음의 섬이었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항구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당시로서는 누구도 싱가포르가 항구 도시 열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의 무명에 가까웠죠. 그래서 영국은 싱가포르를 1819년 자유무역항으로 선포를 하고요. 관세를 일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 저기서 거래하려고 그럼 그래요? 너도 나도 다 오지. 맞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선박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싱가포르의 교역량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머리를 진짜 잘 썼네요. 아, 심지어 무역의 중심 아니에요. 건데 세금이 없대. 그래서 무역하는 상선이 거의 드물었던 싱가포르에 개항 초기 2년 반 동안 약 3,000척의 배가 드나들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고요. 싱가포르의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무관세 정책이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난 것이죠. 이로써 싱가포르는 세계 각국의 상인이 몰리는 활기찬 항구 도시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장인들 여기서 뭐 거주하는 사람들 상인들한테는 되게 좋은데 관세가 없다 보니 어쨌든 돈을 벌려는 목적인데 관세가 없으면 영국 득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배들에게 관세를 받지 않더라도 항구 이용료라든가 창고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수입을 거둘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무역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뭐야? 중개무역.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싱가포르가 중개인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상인들에게 필요한 무역 거래를 주선해 주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플랫폼 사업. 와. 그렇죠.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가 무역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좀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바퀴나 식품을 담는 깡통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영국은 말레이 반도의 원료가 되는 고무, 주석 이런 농장이나 광산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된 천연 원료들을 싱가포르로 가지고 와서 가공을 거쳐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던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매매 차익으로 또한 돈을 벌 수 있는 수입 루트를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싱가포르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와. 오늘은 뭐 피터 씨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사과할 괜찮죠. 일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싱가포르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영국 덕이 컸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발전하는데 영국 이외에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바닷길에 큰 변화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닷가에 큰 변화? 바로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된 겁니다. 이집트 스웨즈. 수에즈. 지도를 한번 지금까지는 유럽의 상선들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멀리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왔어야 됐어요. 하지만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거리로 물라카 해협이 곽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하, 네덜란드 망했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를 오려면 최소 120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되면서 항해 일정이 얼마나 단축이 되었을까요? 한 40일. 비슷합니다. 런던에서 싱가포르까지 5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처럼 싱가포르는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함께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중요해지는구나. 실제로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에 총 무역량이 전년도 3,900만 달러에서 7,100만 달러로 약 2배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20세기 들어와서 싱가포르는 홍콩 못지않은 도시로 거듭나면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와, 레플스. 네, 와. 레플스의 큰 그림이죠. 진짜 타이밍도 좋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항구로 명성을 떨치게 되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이야. 이민자들이 싱가포르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민자의 나라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터 씨. 실업률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죠. 바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1960년 싱가포르의 제조업은 성냥이라든가 모기향, 낚시바늘 같은 노동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는 석유화학, 컴퓨터 제조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싱가포르에는 다국적 석유화학 회사인 쉘 그리고 엑슨모빌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진출을 했는데 이들은 싱가포르의 정유 공장이라든가 저장 시설들을 세우면서 석유 제품을 생산을 했죠. 그 덕에 1970년에는 싱가포르 제조업 총 생산의 약 40%가 석유화학이 되죠. 와. 그리고 이 시기에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계 브랜드인 세이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제조 기업이었던 휴렛 앤 패커드 같은 HP. 각종 유명 해외 브랜드들의 제조 공장들이 싱가포르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와. 제조업은 싱가포르 산업 생산의 거의 70%를 차지하고요. 고용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와. 아니 뭐 실업자가 없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의 실업률은 1970년대 중반이 되면 4%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서 제조업이 성행하자 자연스럽게 성장한 산업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팔아야죠. 그렇죠. 무역업이 호황을 맺은 것입니다. 바로 싱가포르 자체가 환적센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환적? 네. 싱가포르의 항구는 세계적인 환적센터입니다. 전 세계의 상품들이 모여서 분류되고 또다시 전 세계로 수출되죠.
야, 저 중간에 거쳐가는 요충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로 싱가포르는 무역업 매출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에 7억 1,9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싱가포르의 무역 GDP는 1981년이 되면 66억 2,100만 달러로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주요 시설들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맞아. 싱가포르는 간척지 위에 창의공항을 세웁니다. 창의공항 맞아. 세워진 지 불과 5년 뒤에 창의공항은 약 30만 톤의 화물과 1천만 여객이 드나드는 항공 허브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창의공항은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꼽히면서 와. 100개의 항공사가 주 5천여 편의 항공편을 200여 개의 도시로 운행하는 와. 세계적인 공항이 됩니다. 와. 지금은 인천공항과 굉장한 라이벌리를 형성하고 있죠. 근데 간척지 위에 세워졌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항을 괜찮나? 어떻게 간척지 위에. 불안한데 좀. 1965년만 해도 서울보다 작았어요, 싱가포르가. 그런데 이런 간척 사업으로 땅을 22% 늘려서 와. 지금은 싱가포르가 서울보다 1.2배 정도 넓죠. 아, 영토를 저렇게 늘리는 게 가능하군요. 지금 시대에 야, 저 땅을 사야 될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이 간척지 위에서 공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네. 그리고 세계 1위의 컨테이너 부두들, 주롱 공업단지, 빌딩 이런 것들이 모두 간척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처럼 간척 사업과 공항, 항구의 발달로 인해서 무역업이 더욱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제조업과 무역업 덕분에 돈이 돌게 되니까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업이 커지면 뭘 필요로 할까요? 금융업. 맞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금융산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이 커지면 대출이라든가 외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돈이 돌아야 또 투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1968년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를 설립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개발은행입니다. DBS. 네, 그걸 줄여서 DBS라고 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 개발은행은 민간 자본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외환 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세금 우대를 제공하면서 공격적인 확장세를 펼쳤습니다. 이때 HSBC, 시티뱅크, 스탠다드 차타드 등을 비롯한 600여 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을 하게 되죠. 와. 이제 싱가포르는 완전한 세계 4대 금융시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와. 네, 싱가포르가 그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니까요. 두 나라가 저기서 거래한다고 치면 그 대금을 뭐 달러로 한다고 하면 싱가포르 은행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수료 또는 그 환전 수수료 차익 네. 둘 다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일가 어마어마하니까. 환 돈을- 차익만으로도 그렇게 그렇죠. 플러스 수수료 되니까. 그리고 일단 부패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부패하면 태형당하는데. 허튼 돈이 안 쓰이는 거예요. 1966년 싱가포르 GDP의 약 11%였던 싱가포르의 금융산업은 1982년 싱가포르 GDP의 약 21%를 차지하면서 약 67억 7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29조 원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와. 금융업의 나라네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도시 자체를 관광 도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관광청을 설립을 해서 아시아 주요 민족의 문화가 모인 휴양지로서 싱가포르를 홍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든가 유명하지. 싱가포르 동물원, 와. 우랑우탄. 오랑우탄? 오랑우탄도 유명하죠. 그리고 보타닉 가든 등을 관광지로 개발시킨 결과 이야, 대단하다.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랜드마크가 딱 있으니까. 아니 나 관광지로 만들 거야. 한다고 관광객들이 오냐고. 안 되잖아. 근데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또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아니 이거 마음먹은 대로 그걸 어떻게 다 이뤄내지? 그러니까요. 근데 피터 씨, 싱가포르에서 주목할 만한 관광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되게 이슈 됐는데 글로벌 스타 그 대형 콘서트를 여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올해만 해도 1월 달에 콜드플레이, 2월 달에 에드 시런, 3월 달에 테일러 스위프트 오고 그래서 3월 달에 테일러 스위프트 왔기 때문에 호텔도 숙박해야지 또 식당도 써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돈도 많이 쓰고 그 GDP가 1분기에 2.7%나 상승됐어요. 3월 달에 그 규현도 규현도 있었죠. 와우. 네,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일 큰 거 뒤에 얘기해. 7월에 이제 슈퍼주니어도 그렇죠. 규현 씨도 아마 0.1% 정도. 규현 씨 덕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0.1% 많이 기여한 거예요. 엄청나요, 그것도. 0.01. 0.01도 많이 하신 거라고요. 내가 봤을 때 0.000001 정도 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덕에 1970년 약 52만 명이던 싱가포르의 관광객이 2023년 1,360만 명에 달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그리고 2022년 싱가포르 관광 수익은 한화 약 14조 8천억 원으로 세계 관광 수익 9위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네. 우와. 이야. 그래서 이렇게 싱가포르는 단순한 국제 교역지를 넘어서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관광 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자원도 없고 좁디 좁은 도시 국가였던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부국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부러워요. 그래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뭔가 했을까? 이거 해야지 하면 딱딱딱 되는 게 그러니까요. 부패가 없어서 가능한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정말 부패 없는 나라가 저렇게 좋은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맞아요. 오키나와 바다에 정박해 있던 미군의 전투함위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뭐야. 그러니까 바로 일본의 자살특공대, 다 아시는 가미카제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아 자폭하는구나. 와. 4월 6일 하루 동안 큐슈의 비행기지에서만 약 300여 대의 가미카제가 출격을 했고요. 야, 정말 찍은 사람도 대단하다. 어. 5월 25일까지는 무려 1,500기의 가미카제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전투는 세계사에서 가미카제가 가장 많이 출연했던, 동원되었던 전투였어요. 너무 불쌍해요. 저기에 가세. 희생된 사람.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과 연합군이 총 54만 명의 군대와 40여 척의 항공모함을 편성한 것에 비해서 일본군은 고작 약 10만 명의 병력이 전부였거든요. 아, 그래서 일본군은 무모한 방법을 써서라도 본토에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미군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혀서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후 일본군은 지상전에 사활을 걸게 되는데요. 류큐 왕국의 성태였던 수리성을 중심으로 그 방어선을 구축하고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로 미군을 이리저리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점이죠.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와, 완전 게릴라야. 그 진짜 제정신으로 전투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사람 죽이고 하는 게. couldn't detect where the Japs were firing at you. You couldn't locate them by the sound of their weapons because of the mob. The sound echoed and re-echoed. Jesus Christ, that was close. 와. 절의 산들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저기 진짜 현장에. 미군은 일본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투를 벌여가면서 진격하게 되죠. 와. 알뭐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군은 미군이 방어선을 뚫을 때까지 싸우고 방어선이 뚫리면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간 끌기. 이 때문에 미군은 약 10km를 돌파하는 데만 50일가량이 걸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군의 피해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태평양 전쟁 중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전사하는
전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수록 일본군의 병력만으로는 이제 미군을 상대하기 어렵던 거죠. 70대 노인은 물론이고 14세 이상의 학생들까지 학도병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 뭘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이는 오키나와 주민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요. 특히 학도병들은 그동안 황민화 정책을 통해서 천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입을 받아왔거든요. 그 결과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뜻의 철혈근황대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전쟁에 대거 동원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진짜. 이때 미군의 강력한 전차에 맞설 무기가 없었던 일본군은 오키나와 학도병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오키나와 학도병들이 전차를 폭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폭탄을 안고 전차 아래로 뛰어들도록 한 거였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아, 여기에 대한 학도병들의 증언이 남아 있는데요. 나는 그들이 전차로 돌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구덩이 속에 숨어 있다가 전차가 오면 파고들어 밑에 깔리는 것이다. 그러면 등에 맨 화약이 폭발했다. 그런 광경을 실제로 눈앞에 두자 너무나 처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와우. 너무 불쌍해. 안쓰러워.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군은 오키나와 학도병들의 목숨보다 폭탄이 헛되이 사용되는 것을 더욱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차를 폭파시키는 확실한 방법으로 학도병들의 희생을 이제 강요했던 거였죠. 제정신이야? 아, 일본군은 오키나와 학도병들을 앞세워서 총알바지로 사용했는데요. 학도병 손에 수류탄 2개를 쥐어주고는 하나는 적을 향해 던지고 하나는 자결하라고 명령했어요. 너무 악랄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들이 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몰려야 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또한 전쟁에 동원되었던 거죠. 특히 오키나와 여학생들의 경우 일본군의 간호부대로 징집돼서 큰 희생을 치러야 했었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히메유리 학도대였습니다. 뭐지? 히메유리 학도대는 교사 18명과 15세 이상의 여학생 222명으로 구성되었었는데요. 이들은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지하 방공호에서 부상병을 돌보고 수술을 돕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히메유리 학도대의 증언이 남아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동굴 안은 항상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군인들의 비명 소리가 아직도 들려옵니다. 洞窟には怪我をした兵隊が次々と運び込まれてきました。洞窟の中で手術も行われました。切断した血まみれの手や足を外に捨てに行くのも私たちの役目でした。患者が増えて治療が追いつかなくなると傷口にウジ虫が湧き始めました。重症の患者たちは取り残されました。残された患者に毒入りのミルクを飲ませ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そうです。 와, 치료도 안 됐네요, 솔직히. 그렇죠. 물자도 많이 부족했으니까. 중상은 그냥 죽이네요. 그러니까 평범한 어린 여학생이었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전쟁의 참혹한 광경을 그대로 마주해야 했던 거였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일본군들이 이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히메유리 학도대는 방공호가 폭격을 받을 때면 옆에서 친구들이 사지가 찢겨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었고요. 또한 전세가 기울자 일본군은 이들을 전쟁터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떠나버리기까지 합니다. 말도 안 돼. 이 때문에 어린 학생에 불과했던 히메유리 학도대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미군의 폭격과 총격에 희생당했고 절망 속에서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240명으로 구성된 히메우리 학도대는 전쟁 중에 약 50% 이상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키나와 주민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뭐 전세가 크게 역전될 것 같지 않은데 전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 일본군의 이 같은 전략은 그저 사상자만 늘릴 뿐 전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왜 저러는 거? 그렇게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된 지 약 2개월 만인 1945년 5월 27일 결국 수리성도 장악되고 마는데요. 와. 하지만 하루라도 미군을 더 오래 붙잡아 두어야 했던 일본군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 왜 포기를 안 해요, 일본은? 네,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을까요? 큰 공포? 큰 공포요? 이거보다 더 큰 공포요? 예, 바로 일본군의 집단 자결 명령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일본군은 미군들에게 자신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들키자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자결을 강요했던 거였어요. 정신 나간 거 이에 아니야? 동굴에 숨어 있던 ju민들은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하나둘 목숨을 끊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참상에 대한 증언이 있는데요. 中年の男性がこれ自分の妻子をですねこの応殺し始めたわけですよ。夫が妻を、兄弟が姉妹をその方法は紐で首を絞めたりあるいは刃物鎌だとかカミソリなどで頸動脈や手首を切ったりですねで最終的にはですねこれ石で頭部を叩くと 너무 참혹스럽고 안쓰럽네요.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집단 자결이 기록된 지역만 30여 곳이 넘게 되고요. 이 중 한 동굴에서는 무려 82명이 집단 자결을 감행했다고도 합니다. 아, 진짜 못 보겠다. 미군이 봤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 와, 이게 누굴 위한 전쟁이지? 지금도 몇몇 동굴에서는 계속 유골이 발견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전쟁 후에 제대로 유골을 수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오키나와 시민단체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유골 수습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유골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도 아직까지 나온다고요? 와. 그렇다면 대체 왜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의 명령대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미군의 손에 끌려가면 더 심하게 잔인하게 죽는다고 생각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세뇌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들을 철저하게 세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살아서 포로의 굴욕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전진훈이라고 하는 군대의 명령을 주입하기도 했던 것이었죠. 전진훈은 전장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마음의 자세라는 뜻으로 당시 육군 대신이었던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공표한 주장이었는데요. 즉 항복은 곧 죽어서도 오명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런 세뇌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살아서 포로가 된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공포였던 거죠. 오, 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 예. 이렇게 83일간 이어진 오키나와 전투는 1945년 6월 23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끝에야 종결되게 됩니다. 당시 전투에선 오키나와 출신 군인 약 3만 명과 민간인 약 9만 4천 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군인보다 약 3배나 많은 수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거죠. 아, 민간인 피해가 더 컸구나. 예, 이는 미군과 일본 본토 출신 군인의 사상자보다 훨씬 많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이처럼 광기와 공포로 점철된 오키나와 전투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극대화된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전투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절대 못 잊을 전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 미국은 전쟁의 빠른 종결을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되는데요. 와. 이로써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인도 미국인도 아닌 철저한 이방인의 신세였던 거죠. 이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끊임없이 미군정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바로 일본으로 복귀하게 해달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오키나와는 또 일본 본토 자국한테서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일본 복귀를 또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예, 오키나와가 미국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 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다시피 태평양 전쟁 이후 전쟁을 포기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했잖아요. 이 때문에 일본으로 반환되는 게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럴 수 거였어요. 있겠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일본은 1960년대 말을 지나면서 전후 복구를 마치고 다시 경제대국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거죠. 이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의 성장에 힘입어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미국의 반응 역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었고요. 따라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서 군사기지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이 비용을 한창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일본에게 전가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이 기회에 영토를 회복할 수 있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결국 1972년 5월 15일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 방한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독한? 네, 맞아요. 부독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오키나와 복귀 기념식에서는 일본의 사토 총리와 미국의 부통령인 스피로 에군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The retur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the Rikuyu and Daito Islands to Japan. President Nixon has asked me to read the following proclamation, which formally brings to a close the 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tion of Okinawa. を受けた大きな犠牲を悼み、長い間の労苦を心からねぎらうとともに、今後全国民がさらに協力して平和で豊かな沖縄県の建設と発展のために力を尽くすよう切に希望します。 이로써 약 27년간의 미군정을 끝내고 오키나와는 완전히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야. 와, 근데 이걸 환영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그치, 근데 어쨌든 오키나와 주민들의 뭐 바람대로 이렇게 일본 복귀가 이루어졌는데 상황이 좀 괜찮아지겠죠? 예. 괜찮아져야죠. 그래야 되겠죠. 네.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반환 조건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래서 일본은 전략적 요충지인 오키나와에 미군의 일본 기지를 또다시 이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1970년대가 되면 오키나와 본섬의 약 20%가 전체 본섬의 20%가 미군 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만 희생을 전가한 거예요. 본토가? 예. 오키나와 주민들 또 뒤통수 맞았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환 조건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유사시에는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비밀리에 맺었다고도 해요.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고요? 예. 작가님이 알고 계신 또 이외에 뭐 미국이 제안한 뭐 반환 조건이 또 있나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우선 미국은 기본적으로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비용을 오늘날 가치로 하면 약 3조 2천억 원을 요구했어요. 게다가 미군 기지 주둔 비용도 함께 분담하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비용은 일본에서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원의 큰 금액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이 아직도 미국에게요? 네. 어머.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 협정 이후 미군 기지가 더욱 오키나와 본섬에 집중되면서 오키나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우선 대규모 토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네요. 뭐 기업들이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옆이 군사시설인데. 예. 이 때문에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처럼 오키나와에서는 여전히 미군 기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과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동아시아 무역로를 독점했던 류큐국은 일본에서 미국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복귀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그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가 되자 마카오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카오를 오늘날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훗날 마카오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게 될 스탠리 호입니다. 피터 씨는 마국진 씨랑 아시겠네요, 잘. 네, 중국에서 저는 워낙 아는데. 엄청 유명한. 네. 네. 스탠리호가 없었더라면 정부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마카오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한때 마카오 세수의 70%를 이 스탠리호가 다 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카오에는 그의 이름을 딴 마카오 닥터 스탠리호 애비뉴라는 도로까지 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네덜란드계 유대인인 영국인이었고요. 할아버지는 청나라 말기 5대 거상으로 손꼽힐 정도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1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주식 투자로 패가 망신하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그런 그가 인생을 다시 역전시킨 곳이 바로 마카오였던 거예요. 스탠리호 역시 중일전쟁 당시 마카오로 피난을 떠난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이후 마카오의 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해서 탁월한 능력으로 단 2년 만에 공동 경영자 자리까지 오르는 초고속 승진으로 올라갔던 거죠. 자, 그 결과 단 10 홍콩 달러, 지금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약 1,700원을 손에 쥐고 마카오로 찾았던 아주 가난한 학생 스탠리호는 20여 년 후에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을 정도로 승승장구해 나갔던 겁니다. 아니, 벼락부자가 된 셈이죠. 맞습니다. 벼락부자는 아니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만든 했으니까요. 거니까. 네. 이렇게 홍콩과 마카오에서 이름난 재벌이 된 스탠리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기회였을까요? 뭐 마카오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요. 카지노 사업을 해요. 네. 바로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어떻게? 왜? 앞서 언급한 아편상 까오커닝의 투자로 세워진 기업에게 카지노 사업의 독점권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61년이 되자 이 회사의 독점권이 25년의 기한을 끝으로 만료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스탠리호는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그가 소유한 회사, 바로 마카오 관광오락공사 STDM이 마카오 카지노 사업의 독점권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와. 당시 스탠리호가 이 정부에 제시한 입찰금이 무려 41만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6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스탠리호의 회사가 독점권을 소유한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100년. 아니에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50년. 좀 작아요? 40년? 맞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그걸 또 맞히냐, 40년. 모르겠어. 어떻게 맞췄는지. 진짜? 25년의 기한이 지난 후에 15년을 더 연장하면서 40년 동안 마카오 전체 카지노 사업을 독단으로 관장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40년 동안 떼돈을 벌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탠리호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사업권을 정부로부터 따낼 수 있게 된 걸까요? 뇌물. 뇌물. 중국 하면 관시죠. 관시.
네. 당시를 회상하는 그의 인터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961年嗰陣咧，競投呢個賭博專利咧，當時啊啲報道咧就好緊張，所有賺到啲錢賭場嘅90%拎出嚟做慈善，我哋只愛10%，咁你對方啊真係冇得定。我一開咗呢啲咁嘅條件咧，澳門政府咧即刻攬住我，你中標。 엄청난 결단, 엄청 좋은 마인드잖아요. 자, 이렇게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권을 손안에 넣게 된 스탠리오는 마카오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요? 네. 이제 지어야죠. 뭐를요? 호텔. 맞습니다. 바로 마카오의 최초의 고급 카지노 리조트를 열게 된 거예요. 자, 비교를 위해서 먼저 그 전에 마카오에 있었던 호텔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카지노인지. 이건 전혀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건데. 네, 이거는 1928년에 지어졌던 마카오 최초의 호텔 센트럴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마카오엔 1950년대까지만 해도 3층 이하의 소규모의 호텔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스탠리오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신식 카지노 시설을 갖춘 호텔 에스토릴. 호텔 리스보아를 차례로 개장해 나갑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스탠리오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이 바로 리스보아 호텔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측에서는 VIP 고객들을 위해서 초특급 서비스를 펼치는데요. 리무진을 제공하고 호텔에서 당연히 숙식도 제공하고 마카오까지 오고 가는 비행기 티켓까지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도박에 드는 돈 빼고 모든 걸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 VIP 룸이라는 게 교수님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많은 돈을 도박에 쏟아 부어야 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이 VIP 룸은 워낙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VIP 룸 1회 입장료가 2019년 기준 37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그냥 들어가기만 합니다. 예, 한 번 들어가는데 또 회원제로 이용하기 위한 회비는 500만 홍콩 달러, 당시 가치로는 6억 1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죠. 와. 2018년 마카오의 전체 카지노 수익이 약 376억 달러, 현재 가치로 한번 바꿔보면 약 65조 1,8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VIP 수익이 약 35조 8,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그의 전체 카지노 수익의 5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대박이다. 와. 이 스탠리호의 프라이빗 서비스가 아시아 부호들 공략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터정 씨, 이런 화려하고 비싼 VIP 룸은 어떤 사람들이 가요? 네, 마카오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인인데 중국인 사업가나 아니면 부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판돈이 1, 2억은 우스울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1인당 베팅 금액이 라스베가스보다 4, 5배는 더 높다고 합니다. 와. 자, 이렇게 마카오의 카지노 업계를 확 바꿔놓은 스탠리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는 각종 사업에 손을 하나씩 뻗기 시작했는데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홍콩에서 마카오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있어요. 이것도 스탠리오가 도입했습니다. 뭘까요? 그 다리. 아니요. 홍콩에서 마카오 갈 때. 페리. 맞아. 쾌속선 페리죠. 홍콩에서 마카오로 여행을 가본 분이라면 이 페리를 정말 한 번쯤은 다 타봤을 것 같은데요. 타보고 싶다. 원래 이 구간을 일반 여객선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1964년 스탠리오가 처음 생각한 거예요. 빠르고 안전한 페리를 교체해보면 어떨까? 이로 인해서 홍콩과 마카오의 거리가 기존의 4시간이어서 1시간 정도로 딱 단축이 됐고 더 많은 배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페리 또한 40여 년 이상을 스탠리호의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왕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승객 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떼돈을 버는 거죠. 이렇듯 스탠리호의 등장은 마카오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마카오에서는 이런 말이 돌게 됩니다. 마카오의 낮을 지배하는 것은 포르투갈이지만 마카오의 밤을 지배하는 것은 스탠리호다. 마카오에서 돈을 쓰면 50%는 스탠리호에게 간다. 와, 50%. 그냥 스탠리호 마카오의 거예요. 왕이에요, 황제. 마카오는 스탠리호 거야. 그리고 이 스탠리호는 카지노 외에도 호텔, 백화점, 은행, 부동산, 택시회사, 페리, 항공사까지 소유하면서 마카오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한 개인이 그거 다 독점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가능한가? 엄청난 거죠. 그 결과 스탠리호는 엄청난 재산을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2018년 은퇴 당시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은퇴했을 당시요? 네. 와, 몇 조 아닐까요? 몇십조 되지 않아요?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무려 500억 홍콩 달러, 하나로 약 8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8조.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재산이니까 비공식적까지인 것까지 더하면 엄청났겠죠. 와, 좋다. 이렇게 마카오의 지하 주지사 혹은 마카오의 황제라고 불렸던 그는 마카오를 도박의 성지로 만들게 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1997년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 반환받은 데 이어서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의 주권까지 되찾게 된 겁니다. 와우. 자, 그럼 이제 마카오를 돌려받았던 중국은 자 무슨 일부터 했을까요? 범죄 조직 청산? 맞아요. 바로 치안을 바로 잡는 일이었습니다. 네. 결국 마카오의 삼합회 또한 와해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교수님, 근데 중국이 교수님 어떻게 보면 그 도박이 그 허용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마카오는 어떻게 그 도박을 합법을 유지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국은 마카오를 유일하게 도박이 합법화된 구역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반환 당시 향후 50년간은 마카오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아, 반납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회주의 중국에서 유일하게 도박이 허용된 도시로 마카오가 남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중국은 카지노 도시가 된 마카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2001년 지금껏 40년간 이어져 오던 스탠리호의 카지노 산업의 독점 체제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중국은 카지노 시장을 외부 세계에 전면 개방을 했어요. 특히 중국이 마카오를 세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은 곳이 있었는데 어디였을까요? 손을 잡았다고요? 네. 바로 미국 최대의 카지노 도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미국 회사들은 당시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일어선 아시아의 부유층을 노릴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의 기회가 마카오에 열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 의해서 최초로 열린 그 아시아의 카지노 시장에 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2004년 마카오에 가장 먼저 열린 샌즈 마카오 호텔은 현재 가치로 바꿔보면 약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중국에 건설된 첫 번째 카지노 호텔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샌즈 마카오 호텔은 오픈 당시에 3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 사람들이 흥분한 나머지 문을 부수고 입장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카오 시장의 잠재성을 일찍이 알아본 샌즈 그룹은 이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2007년 무려 7조 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대의 카지노 호텔을 또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네시안 마카오예요. 와.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실내 운하를 쫙 조성해 놓은 이 호텔은 카지노의 크기가 무려 축구장 3개를 합친 면적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와, 진짜? 심지어 뿐만 아니라 이 샌즈 그룹은 프랑스 파리를 컨셉으로 만든 파리지앵 호텔, 화려해. 또 영국 런던을 컨셉으로 만든 더 런던 호텔 등을 마카오에 개장했습니다. 이야. 이로써 라스베이거스의 중심거리 스트립과 똑 닮은 마카오의 콧타이 스트립이 형성이 되었죠. 다음으로 마카오의 문을 두드린 기업은 바로
2006년 12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2조 5천억 원의 높은 투자금으로 스티브 윈이 운영하는 이 윈 마카오라는 럭셔리 카지노 호텔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라스베이거스의 상징과도 같은 MGM 리조트 또한 마카오의 투자 대열에 합류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미 성공을 경험한 대형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마카오를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와. 근데 피터정 씨, 이렇게 되면 원래 마카오를 주름 잡던 스탠리 호의 입지가 좀 많이 좁아질 것 같은데 스탠리 호는 어떻게 대처했죠? 네, 자극을 받았던 스탠리호도 2008년에 5조 원을 투자해서 마카오 최대 높이인 52층의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을 개장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2019년 기준 마카오의 카지노 41개 중에서 22곳이 스탠리호의 회사 소유였을 정도로 미국 자본에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절반은 꿰차고 있습니다. 절반 넘게. 그렇죠. 그런데 마카오에 찾아온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라스베이거스의 기업들은 더 다양한 관광객을 마카오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환상적인 쇼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런 톱 가수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마카오는 이 카지노를 즐기는 도박의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엔터테인먼트가 완벽하게 융합된 관광의 도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네요. 네. 그 결과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눈에 띄게 늘게 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비교가 안 되네. 에? 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역전했지? 마카오가 훨씬 높잖아요. 맞습니다. 2006년 마카오 매출이 69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5조 88억 원을 기록했고요. 라스베이거스가 65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4조 13억 원을 기록하며 마카오가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를 매출에서 추월했습니다. 이야. 그러다가 2013년에 마카오가 440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82조 8천억 원을 기록한 반면 라스베이거스는 65억 달러에 머무르며 마카오가 무려 6, 7배를 앞지르게 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정말 마카오는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의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카오의 GDP가 지금 세계 상위권에 있는 것도 혹시 카지노 매출 덕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카오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역시 카지노와 관광 매출입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 산업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GDP의 70%가 관광 산업에, 나머지는 도박 산업에 몰려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죠. 대박이다. 그러나 마카오가 카지노로 인해 흥하면 흥할수록 떠오르는 문제가 또 있는데 바로 도박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곳에 관광 삼아 왔다가 본국의 집과 차까지 모두 처분하고 현지 카지노에서 노숙자처럼 지내는 외국인들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또한 앞서 소개했던 카지노의 그 은밀한 VIP 룸은 도박 관련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했어요.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조직폭력배와의 연계, 외국인들의 불법 원정 도박을 알선하는 것. 와. 특히 이곳을 이용한 중국 고위 관리들까지 발각이 되면서 결국 2021년부터 마카오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카오의 도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이 있어요. 바로 마이스 산업이라는 겁니다. 뭐지? 마이스는 회의를 뜻하는 미팅, 그다음에 포상 관광,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의 앞글자를 띄워서 MICE 해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은 마카오를 활용해서 마카오, 홍콩, 그리고 주하이시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강주아오 대교입니다. 이야. 무슨 용 같다, 용. 저기에 홍콩, 마카오, 주하이를 연결하는 55km에 달하는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진짜? 이 덕분에 홍콩과 마카오, 또 홍콩과 주하이를 차로 30분 만에 주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여행 패키지 상품이 많은 거네요. 요즘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세 곳을 이어서 세계 최대의 경제 허브로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중국의 야심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마카오는
도박의 도시 혹은 중독의 도시라고 하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지금까지 마카오가 어떻게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맞아요. 네. 정말 세 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갇힌 게. 네. 처럼. 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카지노를 합법화한 지역을 갖고 있을까? 결국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역사 속에서 이 서양의 문화를 오롯이 받으면서 동서양의 문화 융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마카오의 숨겨진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거물들에 의해 맨해튼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자 금융기업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4위 투자은행으로 손꼽힌 글로벌 금융기업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독일에서 이민 온 유대인 형제 에마누엘 리먼과 마이어 리먼은 미국 남부의 몽고메리에서 시트, 셔츠 등 가정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잡화점을 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화점은 결제 수단으로 아주 특이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화였습니다. 교수님, 왜 돈 대신 이 면화를 받은 거예요? 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이 면화란 것이 백색 황금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었습니다. 면화의 가치가 높다 보니 리먼 형제들은 면화 농장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수확한 면화를 담보로 잡는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858년 에마누엘 리먼과 마이어 리먼은 당시 경제 중심지였던 맨해튼으로 이사해 면화를 판매하는 농부와 면화를 구입하는 수출업체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뉴욕 면화 거래소를 설립해서 맨해튼 최고의 면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죠. 이후 리먼 브라더스를 금융업으로 전환시켰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마누엘 리먼의 아들 필립 리먼입니다. 필립 리먼의 지휘 아래 리먼 브라더스는 이제 투자은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리먼 브라더스는 철도 채권으로 들썩이던 월스트리트, 거기에 뛰어들어서 사업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돈이 없었던 철도 회사의 채권 발행을 주관하게 됩니다. 나수지 기자님, 네. 이 리먼 브라더스는 철도 회사에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 회사의 조각을 팔아서 돈을 받으면 주식, 그리고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면 채권, 이런 식으로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이런 발행을 하는 거를 도와주면서 그 중간에서 이 수수료를 받았던 거고요. 네, 또 이렇게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걸 도와주다가 이게 좀 저평가된 것 같아, 좀 싼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채권을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도 하고 주식도 좀 싸게 사놨다가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도 회사들의 주식과 채권으로 수익을 냈던 거죠. 이렇게 리먼 브라더스가 뛰어든 철도 회사 중에는 미국 내 가장 큰 철도 회사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철도와 대륙 횡단 철도인 유니언 퍼시픽 철도가 있었죠. 즉 리먼 브라더스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서서 철도 사업의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현대 금융 기업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유대인이 세운 또 다른 글로벌 금융 기업이 맨하튼에 세워집니다. 2023년 투자은행 수익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던 바로 골드만 삭스입니다. 1848년 독일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였던 마커스 골드만은 사실 원래는 필라델피아에서 마차 행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869년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던 뉴욕 맨해튼으로 건너와서 어음 거래 가게를 차린 게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882년 사위인 사뮤엘 삭스와 함께하며 골드만 삭스란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죠.
둘이 합쳤구나. 교수님, 그러면 이 유대계 이민자였던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금융기업이 된 거예요? 예. 골드만삭스가 처음 주력했던 건 말씀드렸듯이 어음 할인업이라는 당시 일종의 금융 서비스였습니다. 당시 기업이나 상인들은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불하지 않고 약속어음이라는 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당시 기업이나 상인이 거래 대금을 언제까지 현금으로 갚겠다는 약속을 담은 증서였습니다. 근데 당장 현금이 필요한 약속어음 소지자는 거래처가 약속어음에서 명기한 만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골드만삭스의 할인가로 약속어음을 팔고 현금을 미리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골드만삭스는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면 약속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니 약속어음을 구입했던 가격보다 차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죠. 돈으로 그냥 돈 버는 거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1890년까지 연간 3천만 달러의 약속어음을 거래하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골드만삭스의 어음 할인업으로 빛을 본 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류업이었습니다. 의류업? 골드만삭스는 의류업을 운영하는 같은 유대계 이민자들에게 무담보 어음을 발행해주고 단기 자금을 빌려주게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어음을 바탕으로 맨해튼의 유대계 이민자들은 의류업을 운영해 나가게 되죠. 맨해튼의 의류업은 1860년 무려 약 2천만 달러의 제품을 생산하고 당시 뉴욕 제조업 고용의 약 30%가량은 의류업일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결국 골드만삭스의 어음 할인이 맨해튼의 산업까지 이끈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뉴욕이 패션의 도시가 되나 봐요. 연관이 있는 것이죠. 평론가님, 금융계에서 이 골드만삭스는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죠? 엄청난 기업이죠. 그 세계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신뢰를 해서 백만장자 보이스카우트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더 영향력이 커져서 많은 골드만삭스 임원들이 미국 정부에 갔습니다. 재무장관도 하고요. 그 뭐 대통령 경제수석 이런 일도 하고 그런 요직에 가서 국가 전략을 짜게 됐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약자로 GS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거버먼트 삭스라고 농담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정부도 움직이는 애들 아니냐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진짜 이 경영대 출신 학생들의 꿈의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후로 맨해튼은 세계적인 경제 도시답게 점점 더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 중 하나이자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랜드마크, 바로 브루클린 다리도 이때 건설되었습니다. 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시기 맨해튼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맨해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발전소를 세우면서 1882년 전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봤죠, 우리 에디슨 할 때. 맞아요. 에디슨의 전기는 월스트리트 일대뿐만 아니라 주변 금융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뉴욕 증권거래소의 조명, 전기 타자기 등 첨단 기술을 도입시키게 됩니다. 심지어 에디슨은 뉴욕 증권거래소로부터 오는 주식 변동 정보를 희고 긴 띠 형태의 종이 위에 표시하는 장치 주식 시세 표시기까지 보급을 하게 됩니다. 긴 띠 형태? 지금은 이제 보드에 숫자가 나오죠, 전광판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종이로 된 긴 띠, 거기에 이제 종목과 주가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긴 띠 형태로 주식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식시장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결과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전쟁에서 한 발 비껴나 있던 미국은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전쟁으로 산업이 올스톱된 유럽 대신에 철강과 화약, 전함 건조에 나선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 납품해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US 스틸을 만들었던 모건과 베들렘 철강의 회장은 영국 해군으로부터 1억 3,500만 달러어치 함포와 잠수함 등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던 화약 회사였던 듀퐁 역시 연합국 군수 물자의 40%를 제조하면서 떼돈을 벌여들였고 그로 인해 매출은 약 26배나 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전쟁 특수를 누리자 월스트리트도 호황 국면에 자연스럽게 접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주가가 뛰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재련 회사였던 아메리칸 스멜링 앤 리파이닝 컴퍼니는 56달러에서 108달러까지 오르게 됐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1914년에 81달러였는데 그것이 무려 500달러로 1년 만에 5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철강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46달러에서 거의 10배이죠. 무려 459달러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10배면 진짜 와. 1년 만에 와 진짜. 게다가 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금융 기업들로 꾸려진 차관단까지 조직되었습니다. 차관가요? 그중 큰 혜택을 본 것이 있었는데 바로 맨해튼의 JP 모건 회사였습니다.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만하라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세계 최대 금융시장이었던 영국은 1년 동안 18억 달러가 넘는 전비를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미국 회사인 모건 회사에게 5억 달러를 빌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한테 그렇죠. 전비를 돈을 위해서. 빌리는 거네요. 그것도 다른 나라 은행에게. 다른 나라 은행에. 이뿐만이 아니라 모건 회사는 영국을 위해 전쟁 기간 동안 30억 달러에 달하는 전쟁 물자 조달 계획을 맺게 됩니다. 이건 1916년 미국 정부의 세수를 4배 이상 초과하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맨하튼이 전쟁 특수를 아주 톡톡히 누렸네요. 그렇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최대 채무국이었던 미국은 유럽을 호령하는 최대 채권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와. 저때 빌려줬어야 됐어. 뭐를요? 돈을요. 1차 세계대전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맨해튼은 막대한 자본력과 권력을 갖춘 금융 기업들에 힘입어 이제 세계 최대 경제 도시였던 런던을 제치고 드디어 오. 세계 경제 제1위 도시로 등극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덕분에. 그렇죠.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뻘밭이었던 맨하튼이 이렇게 돼버렸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는 맨해튼은 1920년대 그야말로 광란의 시대 그 자체였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위대한 개츠비 시대적 네, 맞습니다. 배경. 맞습니다. 파티하고 막. 그렇죠. 이에 1910년에서 1920년대까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맨해튼의 인구는 2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와, 진짜. 그런데 월스트리트 탐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온 최악의 사건도 발생하게 됐죠. 바로 이 사건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입니다. 서브프라임. 2008년. 무슨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워낙에 좀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죠? 당시 미국에는 3단계의 신용등급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을 프라임 등급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 중간 단계를 RTA,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이 서브프라임 등급이다. 즉 낮은 신용 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이 낮은 신용 등급의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주택 담보 대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이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이자율보다 훨씬 높아지자 어차피 대출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집을 팔아두면 되니까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은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인 프라임 등급 외에 이자 수익으로 재미를 볼 욕심에 신용이 낮은 서브프라임 등급 사람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것입니다. 네. 당시 심지어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왔다 와. 이런 말이 있을 그냥 정도였습니다. 막 퍼줬. 심지어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 받았다는 얘기. 뭐 그냥 체크를 별로 안 하고. 누구나 대출이 대출을 가능했던 하는 거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저금리로 생성된 거품이 이제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품이 꺼진 뒤
변동금리가 10%를 넘겨버리게 됩니다. 이때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은 갚아야 할 돈이 이제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나니까 집을 다 내놓는 거지. 그렇죠. 수많은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며 파산해버리자 은행에서 이 집을 가져오겠죠? 담보물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집값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집값도 폭락하고 결국 은행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준 게 문제였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엮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기업들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에 대거 투자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파산하니 여기에 대거 투자했던 금융기관들도 파산하게 된 것이었죠. 사기꾼들이네, 사기꾼들.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리먼 브로더스는 약 6,130억 달러, 당시 가치로 무려 67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갚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아까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물론 문제예요. 집 차압당하니까 못 갚으니까. 근데 리만 브라더스가 중간에 파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거기 투자했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가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8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19조 6천억 달러가 사라졌다. 이경원이라는데 이경원이란 건 이제 뭐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 그 돈이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 와. 에휴, 사람들 욕심 때문에. 그러나 월스트리트 탐욕이 불러일으킨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 후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바로 그때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사상 최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체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 조커인데. 이 인물의 정체는 바로 나스닥의 최고 자리인 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나스닥의 아버지로 불리는 버나드 메이도프입니다. 버나드 메이도프는 사실 탁월한 투자 감각으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197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그에게 투자를 맡긴 고객만 해도 전 세계 136개국에서 3만 7천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그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버나드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기를 쳤을까요? 버나드 메이도프는 신규 고객한테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고객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돌려막기 하는 건가요? 그렇죠. 돌려막기입니다. 이른바 폰지 사기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오,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그가 투자받은 금액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 피해 규모인 약 650억 달러, 무려 약 72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72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한 상상할 수 개인이 없는 저렇게 돈이죠. 했다고요? 심지어 그의 고객에는 유럽 최대 은행이었던 HSBC를 포함해서 각 나라의 은행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보험회사와 증권회사까지 전 세계로 뻗쳐 있었습니다. 여기엔 유명인들도 포함되었는데 E.T.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던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프로야구팀 뉴욕 매치 구단주 등도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이용당한 것 같겠네요. 그렇죠. 나수지 기자님, 이 버나드 메이도프의 행각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이 고객들이 내 돈 돌려줘 라고 반환을 계속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이 돌려줄 돈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고 가족들한테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을 해왔다. 그런데 이걸 들은 두 아들이 아버지를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150년형을 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150년형은 죽으란 얘기네요, 거기서. 근데 이로 인해서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겠죠. 그래서 재산이 1,710억 달러나 됐는데 이 재산 모두 다 몰수가 됐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거 배상해라, 내 돈 내놔라 라고 하니까 큰아들은 자살 그리고 둘째는 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욕심부리다 가족 다 망쳐놨네. 아니, 한 개인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사기를 벌였지?
교수님, 이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사기 사건까지 나오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월스트리트에 대한 불만이 좀 커졌겠어요. 아, 당연하죠. 하지만 대선에서 이기고 나면 언제 비판했냐는 듯 월스트리트 출신이 억만장자들이 정부 주요 경제 인사에 오르는 일이 벌어져 월스트리트의 식지 않은 영향력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맨해튼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뻘밭에서 약 2천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부자 도시가 되기까지 많은 비판과 위기를 겪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건재한 맨해튼을 새롭게 아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